자,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저희가 지금 상원사 지금 올라와서 문수 동자상, 그 다음에 문수 보살상, 그리고 가운데 이제 선제동자 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렇게 세 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이제 동자상들이 두 분이 더 있는데 지향전이나 시황전에서 봤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구조가 잘 맞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동자상 굉장히 특이하고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스님.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서 같이 모시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아니, 동자면 당연히 수염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어리면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을 거야. 그래서 어리다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어린이 뭐 이러면 존중 문화가 있지만 그러면 어리석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염이 없는 사람들은 여자, 내시, 어린이는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낮게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살상이 만들어진 것도 아마 저 수염하고 관련이 될 것 같은 생각도 하거든요. 시대가 이 동자상 같은 경우가 더 빠르고 이 보살상이 늦게 되는데 동자상만 모셨다가 조금 이제 반발이 생기니까 이제 수염도 한번 그려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보살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진 조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호가 좀 많이 다릅니다. 조선 전기에 이렇게 조성된 문수 동자상 같은 경우는 상호가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근데 확실히 특이한 것도 문수 동자, 문수 보살 이게 한 곳에 같은 문수 상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 문수 동자가 나이 먹으면 문수 보살이 되는 거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얼굴을 보면 피부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훨씬 물이 낫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이 드니까 조금 많이 지금 이 상들은 지난번에 우리 박물관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조가 여기서 이제 피부병을 앓는 그 당시에는 그 창성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낳고 기념으로 해서 조성을 했다라는 전설이 있고 그다음에 복장과 관련돼서는 의숙공주라고 하는 세조의 딸입니다. 그 딸이 아들을 낳고 싶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같이 투영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문수 동자를 닮은 최고의 아들을 한번 생산해 보고 싶다. 이런 발언도 같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화재가 해방전에 화재가 한번 났었어요. 해방전에 한번 나서 하남 스님 계실 때 그때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다 계셨었기 때문에 상들을 밖으로 이제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때 기록에 보면 상들을 아마 정상을 먼저 뺐었던 것 같고 이 밑에 이 잔 밑에 경전들이 그거는 못 빼지 못했던 일부는 그러니까 이런 목조 건물 화재는 갑자기 이렇게 불이 딱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확 올라오거든요. 이 발화점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건상들을 최대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빼다가 책은 경전은 조금 부실이 됐는가 봐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존상하고 경전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못 뺀 책이 하나가 있죠. 그게 하남일갈로. 하남 스님께서 당신이 평생 쓰신 글들을 예전 어른들은 어디 뭐 비문을 써두든 그 다음에 뭐 서문을 써두든 이런 거 다 글 쓸 때마다 편집글을 써도 다 한 번씩 더 씁니다. 그래서 당신을 그걸 쭉 모아놓고 제자들이 그걸 이제 문집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일발록을 탄원 스님이 본다고 그 당시 탄원 스님 원주 뭐 이런 비슷한 거였는데 본다고 가져가셨다가 요거 이제 빼는데 우선으로 작업을 해서 그게 이제 소실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소실 위험이 이제 스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145태 때 아군들이 와서 전도시키려고 할 때 하랑 스님이 여기 이제 가상삼 수하시고 앉아 계시는 바람 그때는 모든 스님들이 피난을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람스님은 굉장히 특이하게 본인이 안 가셨던 거죠? 불이 났으면 존상을 못 뺍니다.
그렇죠. 네. 존상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희섭 스님하고 희찬 스님하고 딱 두 분 계셨거든요. 중대에는 법룡 스님.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중대에도 이 상원사 관리였었기 때문에 뭐 최근까지도 그랬죠. 네. 상원사가 중대를 다 관리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남 스님이 못 지켰으면 상원사 불나고 이 중상들도 다 탔을 거고 지금 상원사에 따져보면 중대까지죠. 네, 국보가 총 3개가 있잖아요. 예. 상원사에는 국보가 3개인데 만약 그때 화재가 났다면 3개의 국보는 우리가 현재 볼 수 없는. 실질적으로 선제동자상을 만들어서 하는 예가 굉장히 드문데 이 동자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상원사의 상징 마크로 그렇죠. 그 상원사 보면 특이한 게 보통 연등을 하면 일반적으로 연꽃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다 연등한 것도 동자상을 했고 여기 앞에 보면 그대로 다 연등으로. 지천이 동자. 네, 그러니까 얼마나 동자를 사랑하면 문수 동자를 사랑하면 그리고 지금 이 보살상을 보시면 보살상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보다 작품성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 중기 1600년대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이런 보살상이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물하고 국보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보물로 지정된 것 중에서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면 국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삼층석탑이 많으면 그거는 어떤 거는 대부분은 이제 보물인 거고 그 다음에 석가탑 이러면 그게 이제 가장 대표성을 가져요. 그러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소성 있는 거, 대표성 있는 거는 그 같은 계열의 유물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으뜸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동자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동자상이 국보가 되는 이유는 다른 데는 여기는 찾아볼 수 없죠. 완전 희소성입니다. 네. 존상에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그렇긴 한데 작품성도 아주 좋죠. 딱 네, 봐도 굉장히 얼굴도 예쁘게 잘. 신체 비율이나 뭐 이런 게 네. 아주 좋아요. 옆에 그리고 솔직히 옆에 있는 그 문수보살님 상을 보면 조금 한마디로 대두시거든요. 네. 네, 동자상은 비율이 정말 잘 맞는 거예요. 스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비례가 얼마나 잘 맞고 있느냐를 보려면 이런 존상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신체 비례 일어났다고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비례가 잘 맞으면 그거는 신체 비례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존상을 모실 때는 일부러 약간 머리를 크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사람을 몸을 볼 때,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몸보다는 얼굴 쪽에 더 많이 시선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높은 곳에 이렇게 단 위에 모셔놓고 얼굴 중심으로 보면 등치가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등치가 크면 이게 동물적 속성이 남아 있어서 더 어떻게 보면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할까? 약간 위압된다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같은 거 할 때도 그러니까 작은 부처님을 모신 데하고 부처님이 크면 그게 기도가 훨씬 잘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월정사 부처님 굉장히 크고 위압감이 있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이 상원사 같은 경우는 터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36가지 신변을 일으켰다는 나타나서 신변을 일으켰다는 그런 보촌태자하고 회명태자가 이적들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세조의 어떤 신통이적, 그러니까 세조가 병을 치료한 신통이적을 입으면서 이렇게 상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수보살터 그리고 거기서 가피를 입어서 결국은 후명이라는 왕자가 성도광이 되는 거고 성도광, 통일신라 최고 공주인 성도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터에 가피를 또 입어서 세조가 창평을 치료하는 거고 그래서 두 명의 이렇게 왕기가 서려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에 봤었던 데는 문수 동자상이었잖아요. 문수 보살상. 네, 문수 상원사 가면 문수 보살상과 문수 동자상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는 문수 동자 안에 있는 복장 유물에 대해서 잠시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여기는 이제 문수 보살 좌상에 있는 복장 유물을 이제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려고 온 거죠. 상원사 가면 굉장히 재밌는 게 리즈 시절에 문수보살과 네네. 나이 든 문수보살이 같이 동시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 존상이, 그러니까 한 대상이 동시에 이렇게 둘이 같이 모셔져 있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어디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세 분을 모시면 세 분을 모시고 한 네네. 분을 모시면 한 분을 모시는 거고, 아마 제 생각이 안 틀리면 동자를 모시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 너무 동자니까 네, 예배 대상으로 놓기에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나이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능력제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하는데, 조선시대나 이런 전통 사회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존중을 표한다는 게, 물론 보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스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무슨 동자상 나올 때 수염 있더라. 네네. 그게 이제 수염도 한번 그려보고 나이 들게 좀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수염이 있었던 거예요. 동자지만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이 들어 보이게. 네, 좀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결국 손을 들고 한 200년쯤 뒤에, 무속자상 한 200년쯤 뒤에 보살상을 한 번 더 모셔야겠다 라고 해서 모신 게 지금 여기 보살상이고, 이 보살상도 굉장히 중요한 보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물로 수정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나온 이제 복장유물도 문화재로 또 지정이 되고, 네. 원래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건데 지금 전시되는 건 좀 적은데, 이게 이제 후령통, 아까 후령통이 속에 뭐 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그거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인공심장과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구멍을 통해서 오색 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로 나가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고, 오복, 그 다음에 금, 은, 동 뭐 이렇게 해서 오행금속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이렇게 집약을 시켜서 저 후령통을 꽉 채우고, 저 4개 이렇게 동그란 거, 뭐 세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건 옆에다가 동서남북에 넣어서 나쁜 것들을 다 침노하지 못하게, 저 안으로 다시 못 들어오게. 혹시 아세요? 뇌에도 저런 기능이 있는 거? 그래서 뇌는 감염되지 않잖아요. 네. 뇌가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폐나 이런 거는 감염이 돼도 우리가 낫잖아요. 근데 뇌가 감염이 되면 인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뇌 쪽으로 올라올 때는 얘네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벌집의 프로폴리스 같이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뇌에도. 그래서 저 후령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거기에다가 이런 장치를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저 황초국자에다가 싸고. 네. 그리고 이게 후령통이 이게 좀 재밌는 게, 후령통 안에를 뭐뭐 들었다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여기는 이걸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바로 후령통에 들었던 유물이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수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기 진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진주. 지금은 뭐 진주가 양식을 하니까 그게 아닌데, 진주도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조각. 네. 전에 우리가 그 얘기 했었는데, 유리하고 수정하고 뭐가 귀하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쵸, 앞에 있는, 파란색 앞에 있는 저거는 유리일 거예요, 아마. 네. 투명한 건 그 수정이고, 네. 저 뒤에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코발트색 나는 거는 유리일 거거든요. 유리 조각도 귀한 거예요. 이 조선 중기에 이르면 유리 조각도 귀한 거예요. 네. 그럼 저 뒤에 보면 유리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호리병 같은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가운데. 옥으로. 네. 옥으로 된. 옥으로 호리병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게 안에 들은 복장물에 뭐 때문에 호리병이 들어간 건가요? 저거 이제 뚜렷하게 의미를 알 수는 없는데요. 예전에는 복장 유물 같은 거를 복장에다가 뭘 이렇게 넣어서 봉안한다 이러면 거기 참석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귀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미리 가지고 오셔서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와보니까 이런 일이 있네? 나는 거기다 넣어서 내가 공덕을 지을 거야. 이게 결국 불보살님께 내가 공양을 올리고 싶은 것, 나랑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복장을 넣으면 스님이 불상이라고 그래봐요. 그럼 제가 쓰고 있던 이 영주라도 넣어야지 이렇게 넣으면 나랑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피가 나한테 전달된다. 와이파이지, 와이파이. 저런 거는 아마 부채의 끝에 매달았거나, 그럼 놀이개 장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저건 가치가 지금은 크게 가치가 나가는 물건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저게 굉장히 가치가 상당한 있는 가치가 있는 네.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이거 좀 넣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처음 출가하고 이럴 때도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복장하고 이러면 노고 살림없이 막 반지도 먹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반지가 수십 개씩 금반지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보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좀 반지를 안 껴요, 사람들이. 현금을 넣지 않을까요? 원래 현금을 넣으면 뭐 그런 가피가 없나요? 현금 넣으면 카드 넣는 걸 한번 해보면. 카드.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그런 물건들을 당신들이 생각해서 넣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타임 캡슐인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 지난 뒤에 열리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네, 이런 일들이 있었네. 그러니까 많이 받아줘서 넣으면 굉장히 더 의미 있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문화적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저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엉뚱한 게 중요해요. 대표적인 것보다도 그 당시에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월정사도 탑돌이를 무형문화재를 넣는데 탑돌이 했다는 기록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부를 했다는 기록도 없다. 그럼 시인들이 예부를 안 했겠냐? 그렇죠. 너무 일상적인 거는 사람이 기록에 남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남았을 때 굉장히 사료적 가치들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특수한 기록보다.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특수한 거는 진짜 특수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실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부를 하면 예부를 옛날에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계속 시대마다 예부를 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뚜렷한 기록이 없는 바람에 사실 좀 안타깝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느냐? 전부 다 알고 기록할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저 전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현장 스님도 경전을 수백 권을 번역했는데 그 번역한 것보다 더 뜬 책은 대당서역기예요. 그러니까 기행문. 그러겠네요. 그게 그 당시의 현실들을, 그 나라들의 현실들을 전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 그거는 별로 대단할 게 없었어. 경전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당신에게 대단했던 일이. 일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을 적은 거는 그때 일상 상황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 자료적 가치들이 훨씬 더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런 데에 만약에 이런 복장에 특수한 물건들이 들어오면 훨씬 더 가치들이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